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말이 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런 말투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말의 내용보다 말투에서 먼저 마음이 상한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함께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전달하는 내용은 비슷해도 말투 하나로 분위기와 기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학생, 직장인, 부모, 자녀 모두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대화에서 진짜 갈등을 만들고 관계를 흔드는 것은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투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말투는 단순한 말의 포장지가 아닙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태도이자 마음가짐이며 인간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같은 내용을 전해도 어떤 말투로 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은 위로를 받을 수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회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원이 조심스럽게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상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이디어야? 순간 회의장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다른 사원들마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약 상사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좋은 시작이에요. 이 아이디어를 조금만 더 구체화하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그 자리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말투 하나가 사람의 자존감을 지키고 창의력을 끌어내며 협력의 분위기를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이 중요한 말투에 대해 정식으로 배운 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어릴 적부터 말을 곱게 해라, 싸우지 말고 말로 해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말투를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지,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진심을 전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짜증 섞인 말투, 빈정거리는 말투, 명령조 말투, 푸념 섞인 말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신뢰를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투로 바꿀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말의 내용은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말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투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고 관계를 변화시키며 결국은 인생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말투의 힘을 알아보고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만드는 첫걸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말투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태도이며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공감을 쌓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나무의 줄기라면 말투는 그 줄기를 감싸는 껍질이자 열매를 맺게 하는 햇빛과도 같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말투가 거칠거나 무심하다면 그 말은 상대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말투는 말의 감정선입니다. 같은 단어도 말투에 따라 다르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그거 다시 해보세요. 라는 말도 차분하게 말하면 격려처럼 들리지만 짜증 섞인 말투로 하면 비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의 본질보다도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중 언어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밖에 되지 않으며 38%는 음성 말투, 억양, 나머지 55%는 표정과 몸짓 같은 비언어적 요소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말투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말투가 부드러우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반면 말투가 날카롭고 차가우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반응입니다. 누군가에게 상냥한 말투로 다가가면 그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대화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지시하거나 훈계하는 말투는 상대방을 작아지게 만들고 대화의 흐름을 막는 원인이 됩니다. 감성지능 EQ 분야의 권위자인 데니얼 골먼은 말투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투는 감정의 전달자이며 감정은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감정을 주고받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 감정이 전달되고 그 감정이 신뢰, 존중, 따뜻함 혹은 반대로 불신, 거리감, 불쾌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말투는 관계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의 대표가 거래처와 단가를 협상하는 자리에서 상대 기업 담당자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요구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조건입니까? 이 한마디에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반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제시해주신 조건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도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께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말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말투는 전혀 다릅니다. 후자의 말투는 상대방의 방어심을 누그러뜨리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한 대표는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말투의 힘은 일상에서도 크게 작용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친구와의 대화에서, 직장에서의 소통에서 말투 하나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너 또 왜 그랬어? 라고 말하는 대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물어보면 아이는 질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모의 태도를 느끼고 마음을 엽니다. 이런 말투가 자녀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가정 내 신뢰를 쌓아갑니다. 말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연습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이 어떤 말투로 들릴지를 한 번만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어떤 기분일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말투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바꿉니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한마디에 힘을 얻는 경험 누구나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말투는 팀워크를 강화하고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반대로 이건 왜 이렇게 했어? 라는 말투는 방어와 변명을 유도하고 결국은 불필요한 갈등만 남깁니다. 말투는 관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무형의 도구입니다. 말투는 결국 나를 표현하는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얼마나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인지를 말투가 드러냅니다. 말의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더라도 말투에서 느낀 감정은 오래 남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는 사람의 마음속에 신뢰라는 씨앗을 남기고 그 씨앗은 관계 속에서 오랜 시간 자라납니다. 오늘부터는 말의 내용만큼 말투에 집중해보세요. 말투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신뢰를 만들며 결국은 나 자신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짜증 섞인 말투는 관계를 해치고 오해를 낳는 대표적인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짜증을 표현하곤 합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아, 진짜 왜 그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와 같은 말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짜증 섞인 말투는 상대방에게 비난, 무시, 방어적인 태도, 심지어는 적대감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결국 대화의 목적은 사라지고 서로에게 불편함과 상처만 남게 됩니다. 짜증 섞인 말투는 단지 말의 내용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특히 감정이 실린 말은 상대방의 감정 기억에 강하게 남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잊을 수 있어도 그 말을 어떤 감정으로 들었는지는 잘 잊지 못합니다. 한번 짜증 섞인 말투로 상처를 주면 그 여운은 관계 속에 오래 남아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 친구, 연인 사이에서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말의 감정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짜증이 습관이 되면 말투가 거칠어지고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짜증을 내고 있지만 듣는 상대는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투 하나 때문에 중요한 관계가 멀어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짜증은 단지 불쾌한 말이 아니라 감정 조절 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짜증 섞인 말투는 좌절과 공격성을 연결하는 좌절 마이너스 공격 가설 프러스트레이션 마이너스 어그레션 하이파서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언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좌절감을 느끼고 이 감정이 짜증이나 분노로 전환되어 외부로 표출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교통체증이 심해 약속에 늦었을 때 직장 동료가 아무 말 없이 인사를 건넸을 뿐인데 지금 장난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교통체증과 지각에 대한 스트레스인데 애꿎은 동료에게 짜증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짜증은 시스템 1 사고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사고 체계를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구분했습니다. 시스템 1은 빠르고 자동적이며 직관적인 사고를 의미하고 시스템 2는 느리고 논리적이며 숙고적인 사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짜증을 낼 때는 대부분 시스템 1에 의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자극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거치지 않으므로 말투가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쉽게 짜증을 내는 말투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감정 표현 방식의 학습 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자라옵니다. 어릴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거나 화를 내면 안 된다는 억압 속에 자란 경우 그 감정이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짜증으로 분출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사회적으로 감정 표현이 억제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짜증을 내는 사람은 종종 자기 감정에 몰입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 내가 먼저 말했잖아와 같은 생각이 말투에 그대로 반영되며 상대는 배려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공감 결핍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는 예민하지만 타인의 감정에는 무관심한 상태에서 짜증 섞인 말투는 더 쉽게 터져나옵니다. 짜증은 또한 통제력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일정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반복된 불만족 속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너지는 순간 사람은 말투를 통해 분출하게 됩니다. 특히 업무 스트레스, 경제적 압박, 인간관계 갈등 등은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고 그 예민함이 말투에 그대로 묻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말투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감정이 말투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인간관계의 질이 급속도로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는 부부간의 대화를 분석하며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가 관계를 망치는 4가지 요소라 했고 이 중 짜증 섞인 말투는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을 모두 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짜증은 감정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관계 파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짜증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나 감정이 있고 때로는 짜증이 나는 순간도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짜증이 아닌 대화로, 공격이 아닌 설명으로, 감정의 분출이 아닌 감정의 공유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정 표현은 기술입니다. 연습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짜증이 올라올 때는 먼저 심호흡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훈련을 해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는 어떻게 느낄까? 라는 질문을 한 번만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말투는 부드러워지고 감정도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말투는 결국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짜증 섞인 말투 대신 부드러운 말투를 선택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지 모르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말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따뜻한 도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동 공격성은 겉으로는 평온하고 정중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만과 분노가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말투와 행동을 말합니다. 이는 대화를 왜곡하고 상대에게 혼란을 주며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가장 은밀한 말투의 공격 방식입니다. 특히 빈정거림, 책임 회피, 과장된 칭찬, 비꼼 등은 듣는 사람에게 심리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며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동 공격성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정도 일로 힘드셨다니 대단하시네요. 아, 저는 그냥 물어본 건데요.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와, 그게 아이디어예요? 이런 말들은 겉보기에는 직접적인 비난을 담고 있지 않지만 상대방은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대화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말의 표면은 부드럽지만 그 속엔 날카로운 바늘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수동 공격성이 자주 사용될수록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위축된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잘못 느낀 건가, 괜히 예민한가 자책하게 되고 결국 감정이 쌓여 폭발하거나 관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동 공격성은 관계에서 심리적 침묵을 만들어냅니다. 겉으로는 말이 오가지만 진짜 대화는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말투를 소극적 공격성의 일환으로 봅니다. 직접적인 분노 표현 대신 간접적인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인데 이는 주로 감정 표현에 대한 억제나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 직접적으로 화를 내면 상대와 갈등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돌아가는 방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말투는 공격적인 의도는 숨긴 채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테오도르 밀러는 소극적 공격적 성향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불쾌한 부정주의자, 항상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유형. 둘째, 우유부단한 부정주의자, 겉으로는 동의하지만 행동으로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유형. 셋째, 불만족스러운 부정주의자, 자신의 불만을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유형. 넷째, 완곡한 부정주의자, 늘 말끝을 흐리며 상대방의 감정을 조정하려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모두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결국 관계에 혼란을 야기합니다. 수동 공격성 말투가 관계에 미치는 가장 큰 문제는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말투는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고 반복되면 관계에서의 안정감을 빼앗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기분이 나쁜 것이 정당한 감정인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이는 가스라이팅의 초기 단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물어본 거야. 그렇게까지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 와 같은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하는 동시에 말한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 이런 말투는 협업을 어렵게 만들고 팀워크를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아직도 이걸 못 끝냈다는 건 좀 의외네요. 라고 말하면 팀원은 능력을 의심받은 기분을 느끼게 되고 이후의 소통에서 위축됩니다. 이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동 공격성 말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간접적으로 비꼬거나 빈정거리는 말투로 돌려 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좀 화가 나 있어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야기해도 될까요? 같은 표현은 감정을 직접적이고 정중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을 말할 때는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느꼈다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이나 평가 없이 듣는 경청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안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건강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와 같은 말은 방어가 아닌 수용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대화 도중 빈정거리는 말투가 올라올 것 같을 때는 잠시 멈추고 마음속으로 질문해보세요. 지금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줄까?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식입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말투는 스스로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수동 공격성 말투는 감정 표현의 문제이자 관계 형성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직접적이고 부드러운 말투로 전환하는 연습은 소통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관계가 좋아지고 신뢰가 쌓이며 소통이 원활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말투에 어떤 감정이 실려 있는지 한 번씩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짧은 한마디가 때론 깊은 신뢰로 이어질 수 있고 작은 빈정거림이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임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는 더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투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시하는 말투는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가장 파괴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무시는 말의 내용보다 말투에 더욱 뚜렷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정도도 몰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와 같은 말은 사실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러한 말투는 반복될수록 심리적 학대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기 신뢰를 잃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특히 무시하는 말투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내가 그런 말 했을 리 없어. 그건 내 착각이야 같은 말은 상대방의 기억과 감정을 왜곡하게 만들고 결국엔 내가 틀렸나? 라는 의심을 심어줍니다. 심리학자 조지 켈리의 개인 구성 개념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 자아를 형성해 갑니다. 누군가의 반복적인 무시나 부정적인 말투는 곧 자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라는 말은 상대방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가능성까지 제한하며
자신을 변화시킬 동기를 꺾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무시하는 말투는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말하는 도중 시선을 피하거나 한숨을 쉬고 대꾸 없이 묵살하는 태도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유발하고 오랫동안 상대방의 감정 속에 상처로 남게 됩니다. 무엇보다 무시와 가스라이팅이 관계에서 지속될 경우 피해자는 자존감을 상실하고 심리적 위축에 빠지며 대인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하게 될까요? 이는 자존감이 낮거나 자기 확신이 부족할 때 방어적인 말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릴 적부터 감정 표현을 억제당했거나 자신의 말이 자주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무시와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말투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기반을 흔드는 심리적 위협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몇 가지 의식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존중하는 말투를 연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생각도 가능하네. 좀 더 이야기해 줄래? 처럼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먼저 수용하는 태도는 대화의 온도를 낮추고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시하는 말투가 관계의 문을 닫게 한다면 존중하는 말투는 그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좀 부족했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좋았어요.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했어요. 와 같이 구체적인 언어로 피드백을 주면 상대방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나 칭찬보다 훨씬 강력한 회복의 언어입니다. 셋째, 진심 어린 사과의 말투를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한 말이 상처가 되었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말하기 전에 더 신중히 생각하겠습니다. 처럼 감정과 책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사과는 관계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회피하거나 형식적으로 넘기려 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는 오히려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넷째, 경청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무시 말투를 예방하는 첫 걸음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을 주는 행동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랬구나. 이해돼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와 같은 말은 대화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며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말투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성찰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가 끝나고 나서 오늘 내 말투는 어땠을까?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하진 않았나? 자문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음날 더 나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투는 나의 품격이자 관계의 얼굴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반대로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오래도록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말의 내용만큼이나 말의 태도를 고민해보세요. 무시하는 말투 대신 존중하고 공감하는 말투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타인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 우리는 명령조 말투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명령조 말투는 말하는 사람에게는 통제감을 주는 듯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위협과 압박, 심리적 반발을 유도합니다. 이는 직장, 가정, 친구 사이 어디에서든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빨리 해. 당장 갖고 와. 그냥 하라면 해. 라는 말은 단순히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권과 판단력을 무시하는 태도로 비춰집니다. 이런 말투에 자주 노출된 사람은 점점 자율성을 상실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 잭 브램의 심리적 반발 이론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본능적으로 반발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라고 말하면 설령 그 방향이 맞는 길이더라도 반대로 행동하고 싶어지는 심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반발심은 특히 수평적인 관계나 창의성이 필요한 업무 환경에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다른 의견은 필요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하면 부하 직원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게 되고 결국 조직 내 소통과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명령조 말투는 또 다른 심리적 메커니즘, 자기결정 이론 셀프-디터머네이션 실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인간이 본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욕구를 충족할 때 내적 동기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명령조는 자율성을 억압하고 통제를 앞세우기 때문에 타인의 내적 동기를 차단하고 결국 비협조적인 태도나 수동적 폭종을 유도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걸 왜 해야 하죠? 라는 질문에 그냥 하라니까 라고 답하는 상사 밑에서 직원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일이 왜 중요한지 간단히 설명해 줄게.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말하는 상사는 자율성을 보장하며 신뢰를 얻습니다. 결국 말투 하나의 차이가 동기를 꺾느냐, 끌어올리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명령조 말투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존중하는 대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질문형 말투를 사용하세요. 이 일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판단의 기회를 주며 스스로 방향을 잡게 합니다. 명령보다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말투가 상대방의 내적 동기를 끌어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공감과 협력을 담은 말투로 요청하세요. 이 부분을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간 괜찮으시면 이 일 좀 맡아주시겠어요? 와 같은 말은 부탁이지만 결코 약한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는 오히려 더 책임감 있는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셋째, 피드백할 때는 강요보다 제안을 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 부분은 조금만 수정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자율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명령보다 훨씬 부드럽고 오히려 더 높은 수용률을 보입니다. 넷째, 구체적인 칭찬과 격려를 함께 사용하세요. 이 부분은 정말 잘하셨네요. 그 힘으로 다음 작업도 잘 해내실 거예요. 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감정을 주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끕니다. 명령이 통제라면 격려는 신뢰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말투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오늘 내가 한 말 중 혹시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한 건 없었을까? 내 말투에 상처받았을 사람은 없을까? 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명령조 말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명령조 말투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른 결과를 얻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에 금이 가고 상호 신뢰는 사라지며 협업의 힘은 약해집니다. 반면에 존중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말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을 쌓고 자발적 행동을 유도하며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고 싶고 스스로 선택하며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관계와 성과를 동시에 얻는 사람입니다. 말투 하나가 변하면 조직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며 인생이 달라집니다. 명령하는 대신 제안하고 지시하는 대신 협력하는 태도를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말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관계는 더 깊어지고 마음의 문은 더 크게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힘든 순간에 푸념을 늘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푸념이 습관이 되면 말투는 단순한 감정 배출을 넘어 관계를 소모시키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반복적인 부정적 표현, 자기 비하, 타인에 대한 원망은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소통의 문을 닫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말한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반복적인 부정적 경험과 감정 표현이 인간의 행동과 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안 돼, 왜 나만 이래, 다 소용없어라는 식의 말을 되풀이하면 뇌는 점점 더 현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실제로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말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행동을 가로막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푸념하는 말투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자기 비하형 푸념입니다. 나는 진짜 바보 같아, 나는 항상 실수해와 같은 말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릴 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도와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게 됩니다. 반복되면 왜 저 사람은 항상 자신을 깎아내릴까 하는 피로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둘째, 타인 비난형 푸념입니다.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팀장이 저래서 일이 안 돼 같은 표현은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고 갈등을 부추깁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감정 배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듣는 사람은 자연스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셋째, 현실 부정형 푸념입니다. 이래서 뭐가 바뀌겠어, 해봐야 소용없잖아와 같은 말은 아직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끊어버립니다.
이는 공동체 내 에너지와 도전 의지를 급격히 떨어뜨리며 소통의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넷째, 의존형 푸념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 좀 도와줘. 나는 혼자 못해. 같은 표현은 때때로 필요한 말이지만 습관처럼 반복되면 상대에게 정서적 의무감을 강요하는 형태가 됩니다. 처음에는 공감을 받더라도 반복되면 듣는 이의 자율성까지 침해하게 되죠.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푸념은 말하는 사람에게 일시적인 감정 해소는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의 피로도를 높이고 해결책보다는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있어 주변 사람들의 감정 상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팀워크나 가정 분위기, 친구 관계 등 여러 사회적 장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푸념 말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긍정적 자기 대화를 연습해야 합니다. 나는 못해 대신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배울 수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긍정적 언어는 전두엽의 계획 기능을 활성화시켜 행동을 유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 문제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세요. 푸념은 감정에 머물게 하지만 질문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왜 나만 힘들까?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라고 묻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렇게 되면 무력감보다는 책임감이 자라게 됩니다. 셋째, 성장 지향적 언어를 사용하세요. 이번에 실패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이번 경험으로 배운 게 있어와 같은 표현은 실패조차 성장의 자양분으로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감은 물론 상대방의 존중도 함께 이끌어냅니다. 넷째, 감사 표현을 습관화하세요. 푸념은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지만 감사는 이미 가진 것에 주목하게 합니다. 왜 나만 바빠 대신 그래도 오늘 도와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면 감정도 관계도 더 긍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다섯째, 말을 바꾸는 것이 곧 행동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행동 활성화 이론에 따르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뇌는 실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말이 변하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회사의 팀원이 항상 저는 못하겠어요. 이건 제 능력 밖이에요 라고 푸념했습니다. 팀장은 매번 직접 문제를 해결해줬지만 점점 팀의 분위기는 침체되고 다른 팀원들의 의욕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팀장은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게 느껴졌어요? 같이 고민해볼까요? 라고 말하며 푸념 대신 문제 해결형 질문으로 전환한 것이죠. 그 결과 팀원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하고 해결책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고 팀 분위기도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이처럼 푸념은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머물게 합니다. 반면 긍정적 말투와 사고는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누구나 힘든 날에는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투가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건강한 말투로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자주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에만 머무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푸념 말투에서 벗어나 긍정 대화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말투 하나의 변화가 오늘 하루의 분위기뿐 아니라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쓰는 말은 단지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감정과 사고, 관계와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특히 긍정적인 언어는 개인의 태도, 타인과의 관계, 삶의 방향까지도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앞서 살펴본 푸념하는 말투가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관계를 소모시켰다면 긍정적인 언어는 반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심리학자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을 통해 사람은 무기력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낙관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이러한 희망의 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나는 할 수 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와 같은 표현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뇌의 감정 조절 중추와 계획 실행 영역을 자극해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신경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언어에 반응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는 못해라는 부정적인 말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공포와 회피 행동을 유도합니다. 반대로 할 수 있어라는 말은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즉, 말의 방향 하나가 실제 삶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말은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상호작용을 부드럽고 원활하게 만듭니다. 특히 팀워크가 중요한 조직이나 공감이 핵심이 되는 가족 관계에서는 긍정 언어가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말은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기 언어 셀프-토크라는 개념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말합니다. 이는 자존감, 스트레스 대응, 목표 성취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직 멀었어가 아닌 나는 발전하고 있어라는 자기 언어는 자기 효능감을 키우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작은 성취를 반복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로 연결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언어가 단순한 낙관주의나 현실 회피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정한 긍정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라고 질문하는 태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력과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데 핵심이 됩니다. 기업 현장에서도 긍정 언어는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 강조됩니다. 버진그룹의 창립자 리처드 브랜슨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직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끌어내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 할 수 있다는 문화를 만들었고 이는 실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언어는 무력감을 심고 의욕을 꺾습니다. 이건 안 돼. 너는 항상 그래 같은 말은 듣는 이에게 비난과 거절로 받아들여져 자기 방어를 유발합니다. 대화는 단절되고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의 차이가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협력과 갈등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로부터 위로와 동기를 얻습니다. 너라면 잘할 수 있어라는 말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기도 하고 고마워라는 말은 지친 하루 속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단 한 문장의 긍정 언어로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은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닌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언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을 시작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습관은 말의 방향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감사와 칭찬을 자주 표현하세요. 수고했어요. 덕분이에요. 정말 잘했네요. 같은 말은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셋째, 자기 언어를 긍정적으로 조율하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오늘 나는 이걸 해냈어. 나는 발전하고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스스로에게 긍정의 언어를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넷째, 실패나 실수도 성장의 일부로 말해보세요. 실수했지만 좋은 교훈이 됐어. 이번엔 좀 부족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라는 말은 자기 확신을 유지하게 하고 도전을 지속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감정을 표현할 때도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세요. 지금 이 말이 서운했어요. 조금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도 공감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표현보다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말은 단지 순간의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오늘 심은 언어는 내일의 행동을 바꾸고 모레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의 삶에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는 용기이자 변화와 성장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나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투 하나에도 정성과 따뜻함을 담아보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바꿔볼 수 있는 말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계발의 조언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작지만 강력한 시작점입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말을 주고받습니다.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가 때로는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짧은 표현은 관계의 문을 열고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데 탁월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사는 긍정의 시작이며 상대방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직원에게,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준 이에게, 직장에서 협업한 동료에게,
가족이 밥을 차려줬을 때 그저 고마워라고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덕분에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잘했어 대신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말해보세요. 주도권을 나누는 이 한마디는 단순한 겸손을 넘어서 협력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마련입니다. 덕분에 일이 잘 끝났어요. 당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심어주며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비난이나 지적 대신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한마디는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쌓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라는 공격적 질문은 방어심을 일으키지만 무슨 어려움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질문은 문제 해결의 동반자로 다가가는 인상을 줍니다. 그 차이는 말투 하나, 태도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네 번째는 괜찮아요입니다. 실수한 상대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넬 수 있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미안하다고 했을 때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 그것이 말 한마디로 전하는 배려입니다. 괜찮다는 말은 상황을 무조건 덮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그 한마디에 상대방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다섯 번째는 할 수 있어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응원입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책망할 때, 우리는 쉽게 안 돼, 어차피 실패할 거야 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르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할 수 있어. 그 말이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감정을 바꾸며 결국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최면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뇌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힘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안해요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말 한마디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 이후의 태도입니다. 제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었겠네요. 미안합니다. 라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 순간 대화의 분위기는 달라지고 상대방은 닫았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잘하고 있어요입니다. 이 말은 격려의 언어로 듣는 사람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줍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해가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라는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꾸준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후배를 지도하는 선배라면, 직원에게 피드백을 주는 상사라면 이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기대보다 지지를 먼저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의 언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말 한마디는 일상의 수많은 순간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단지 문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내 삶과 관계의 밭에서 어떤 열매가 맺힐지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선택하고 따뜻한 말투를 연습해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이 먼저 고마워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관계가 달라지고 말 한마디를 바꿨을 뿐인데 일이 풀리고 표현을 조금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 내 삶이 점점 편안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 결국 내 주변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매일 실천으로 이어나간다면 당신의 삶은 분명히 더 따뜻해지고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말의 힘은 믿는 만큼, 실천하는 만큼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과 당신 곁의 사람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관계를 세우고 감정을 나누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가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또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그건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는 것, 누군가의 실수에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해보는 것, 마음이 상할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바꾸며 무엇보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따뜻함을 고르고 배려를 고르고 긍정적인 말을 고를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더 이상 복잡하고 거칠기만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투를 선택할 때 그것은 단지 말의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긍정으로 돌리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작게 시작해보세요. 집에서, 직장에서,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아주 짧은 한마디부터 바꿔보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에 끼어들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한 박자 쉬고 경청해보세요. 짜증이 올라올 때 심호흡을 하며 괜찮아요를 떠올려보세요. 상대방을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기 위한 말을 선택해보세요. 그 하나하나의 실천이 모여 말투의 변화가 되고 그 변화는 관계의 변화를 낳고 궁극적으로 삶의 온도를 바꿉니다. 말의 온도가 올라가면 삶의 온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따뜻한 말투는 듣는 이의 마음을 녹일 뿐 아니라 말하는 이의 마음도 단단하고 포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단한 따뜻함을 가진 사람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머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당신의 말투 하나가 누군가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말의 힘을 믿고 실천해보세요. 따뜻한 한마디의 기적은 당신의 입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바꿀 수 있는 말 한마디는 무엇인가요?